네, 오늘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학회 학술대회 연구윤리 마지막 세션이 되었고 발표는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학술 행사의 마지막은 조금 더 즐겁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제가 연구를 보면은 보통은 좀 딱딱하고 야 이게 뭔가 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꾸짖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라서 마지막이라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오늘 저한테 주어져 있는 20분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감정평가학회 여러 회원님들에게 연구와 관련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그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또 대학들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을 때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니 중복계제가 있다는데 내가 내 논문을 활용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복계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이 어떤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연구자분들께서도 꼭 알아야 되는 중복계제와 관련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사례를 통한 중복계제 이해와 예방 방법이라고 해봤는데요. 크게는 이제 중복계제에 대한 의미나 중복계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중복계제를 우리가 의도했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redundant publication 또는 duplicate publication 또 다른 말로 셀프 플레이저리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플레이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앞에다가 셀프를 붙였기 때문에 자기 표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절은 다른 사람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성과를 그 몰래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해서 남의 소중한 지적 산출물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기 표절 그러게 되면 내가 내 것을 빼앗아서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해서 셀프 플레이저리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셀프 플레이저리즘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중복계제나 이중계제나 그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는 그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그 일종의 어떻게 발생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느냐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미 앞서서 발표했던 또는 공개했던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 거기에는 뭐 문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이블이나 피규어나 또는 그림이나 아니면 아무튼 연구의 결과물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쓰는데 출처를 안 밝혀가지고 그 후속 연구를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처음 있는 것처럼 하게 하는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드 바이 워드로 모든 것이 다 똑같으면 중복계제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겹치는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중복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복계제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편의 논문, 특히 단행본이 됐던 학술 논문이 됐던 또는 컨퍼런스에서의 어떤 발표문이 됐던 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가설, 데이터셋, 그다음 인포메이션, 토론, 논점,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이제 사회과학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쓰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산출은 되게 선행 연구물에서 뽑아오는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어떤 정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연과학이나 의학과 같이 뭔가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또는 설문조사나 또는 관련되는 선행 연구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도 이제 내가 연구를 할 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표가 뭔지 또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그걸 되게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을 세워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에서 선행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후속 연구에서 2번, 3번 반복적으로 쓰이는데 출처를 안 밝히니까 뒤에 나오는 논문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 연구자가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선행 연구와 마치 차별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쓰는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중복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중계제, 듀플리케이트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중복되는 요소들, 여기 중요하게 말하는 6가지의 대표적인 요소들이 대부분 다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중계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를테면 1년 전에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논문을 썼다고 가정을 해본데 그때는 제가 제목을 한문으로 썼어요. 연구윤리도 한문으로 쓰고 이해도 한문으로 쓰고 쓰는데 1년 뒤에 내가 논문을 쓰면서 한문 제목을 한글로만 바꿔놓고 서론하고 결론을 조금 바꿨는데 나머지 그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고 중요한 부분, 지금 여기 말하는 그 해당 논문의 중요한 부분인 가설이나 자료나 정보나 해석이나 분석이나 이런 내용이 닮아 있다.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한 결론이 닮아 있을 때는 그게 이중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연구자는 이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심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하게 활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서 처음 있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행 연구와 후속 연구 사이에 그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속 연구가 B고요, 선행 연구가 A면 A와 B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의 논문이 늦게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고 그 B에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은 한편의 논문으로서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해석을 선행 연구에서 A를 했는데 그 해석이 달라서 이렇게도 해석해 보니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가설을 내가 2개를 세워서 했지만 그 다음에 논문은 그 가설 2개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설을 투입해 가지고 새롭게 봤다든지 데이터 부분이 새롭게 투입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계제, 자기표절, 이중계제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게 되면 중복계제와 자기표절은 뭐 거의 유사하게 쓰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똑같다. 다만 이중계제는 중복계제와 구분했을 때 포함 관계에서 보게 되면 중복계제에 포함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행 논문 A와 후속 논문 B가 1%로부터 100%까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중계제라고 하는 것은 선행 연구와 후속 연구가 100%로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돼. 그러니까 거의 같은 논문을 2번 발표한 것이 이중계제, 3번째 발표한 것이 삼중계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엘스비어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대형 출판사를 제가 대표적으로 뽑아왔는데 네이처든 사이언스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다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의 세계적인 유수한 논문 학술지라 조금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SCI급에 해당될 수 있는 사회과학의 모든 국제적인 저널에도 유사한 그런 출판 윤리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윤리적인 투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시 투구입니다.
이것은 거의 같은 논문을 그 유사한 학술지에다가 두 번 동시에 하는 것이죠.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동시투고의 심정은 이해 가요. 굉장히 그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술지일수록 이게 쉽게 안 실어주거든요. 심사 과정도 길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해당 학교나 또는 기관에 대해서 업적을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논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면 업적 인정을 못 받으니까 빨리 많이 업적을 내기 위해서 그 가능한 것으로 동시에 투고를 합니다. 일종의 보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개다가 쭉 뿌려놓고 어느 곳에든지 먼저 채택이 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철회를 하면 되니까 하는 심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공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뭐 의도하지 않고요. 이게 빨리 논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거절당하고 하면 다시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시에 뿌려놨다가 이게 또 공교롭게 거의 동시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미처 하루 차이가 됐든 일주일 차이가 됐든 늦게 나온 학술지에다가 나 이거 다른 학술지에다 냈는데 먼저 그거 채택이 가능해서 당신 거 처리하려니까 해주시오라 했더니 이제 물리적인 실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와 같은 기준을 볼 때는 이중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돼서 제재를 받았던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계제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논문을 여기저기 내놓고 마치 처음 발표한 것처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중계제나 중복계제를 통해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업적 인정기관에다가 그 업적으로 인증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지금 우리 교육부의 기준이나 모든 학술 단체 연구윤리 가이드를 보게 되면 부당한 중복계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리사이클링, 뭐 이 말이나 아까 얘기했던 중복계나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어쨌든 그 뭔가 그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똑같이 쓰일 수도 있고, 여기 지금 패러프레이라는 말을 썼는 것처럼 약간 바꿔서 썼지만 그 핵심 내용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는 경우를 duplication by paraphrasing or text recycling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먼저 영어나 한국어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언어를 달리하는 독자들에게 내 연구 성과를 보다 좀 널리 알리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겁니다. 연구 결과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먼저 나온 학술지 편집인에게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올 또는 세 번째 나올 학술지 편집인에게도 허락을 받아서 양쪽에서 언어만 달리할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술지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 논문이 이렇게 재발행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해주면,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건 정당한 출판이 된다. 이걸 우리가 세컨더리 퍼블리케이션, 즉 2차 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게재는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2차 게재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 먼저 나온 출판사 또는 나중에 나온 출판사의 편집인들에게 이 상호 관계를 사전에 알리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오는 학술지에서는 반드시 이 논문은 이미 어느 곳에서 발행된 것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학술지에서 번역해서 다시 실린다, 이런 정도로 어나운스먼트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일 경우에는 저자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저자가 바뀌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동시 투고도 막기 위해서 적어도 최초에 투고했던 그 학술지의 투고 날짜보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번역해 가지고 다른 학술을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표시에 보시는 것처럼 중복계제는 어쨌든 허용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출판 행위인데 유일하게 중복계제 형태를 띠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세컨더리 퍼블리케이션이다. 이것은 양쪽 학술지에다가 다 알려서 정확하게 그 출판에 대한 선호 관계를 밝혔고요. 요걸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혹시 학교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어떤 한글 논문을 기회가 돼서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영어로 된 해외 학술지에다 냈어요. 그러면 연구 업적이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방식은 두 연구 성과물 중에서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택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로 쓴 논문이 더 인정률이 높다면, 또 그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서 나왔던 한글 논문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업적으로 카운팅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생겼던 분이 많이 있고요. 중복계제의 의미는 출처 표시가 필요한 부분에 안에서 생기는 문제, 또 출처 표시를 안 하고 부당 이익을 얻는 경우. 출처 표시가 필요한 부분에 안에서 문제가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부당이익을 얻은 것은 교육부나 모든 대학 또는 학술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당한 중복계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출판윤리와 관련한 많은 학술단체의 퍼블리케이션 에틱스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그 자신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 후속 연구에 활용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의 활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갖다 써서 후속 연구가 훨씬 더 심화되고 확대된 그런 그 산출물이 나오도록 해라. 다만 이전에 썼던 연구 성과물 중에 중요한 부분이 다시 활용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irresponsible recycling 또는 redundant publication 또는 duplicate pub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의학 계열에 있는 그 논문들에서 하도 이런 중복계제 논란이 많으니까 그 유럽에 계시는 학술단체의 편집위원이나 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중복계제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갖고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 사회과학에서도 중복계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데이터에 사용되는 샘플의 숫자나 사이즈가 유사한가, 또는 방법론이 똑같거나 거의 일치하는가, 또 결과가 유사한가, 공동 연구일 경우에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양쪽에 다 있는가, 그리고 두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후속되는 논문이 뭔가 새로운 학술적인 가치를 담은 내용이 없는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보는데, 이 중에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이 중복계제가 아니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중복계제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요 지금 유럽권에서 나오는 중복계제를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중복계제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살라미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살라미라고 하는 이탈리안 소시지인데, 우리가 소시지를 잘게 나누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논문도 논문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최소 단위까지 나눌 수만 있으면 나눈다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논문을 쓰는데, 내가 그 처음에 연구를 설계할 때 4개의 변인을 가지고서 논문을 쓰겠다라고 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그 처음에 설계할 때 이 4개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같은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논의를 해서 한 편의 논문에서 충분히 다룬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되게 설계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서 나는 데이터 수집은 한꺼번에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곡간 빼먹듯이 하나씩 하겠다, 이런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중복계제 중에 살라미 슬라이싱을 나누는 하나의 아주 그 분기점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논리는 이것입니다. 데이터셋을 딱 수집해 가지고 하나씩 분석해 나간 거예요. A 논문은 알파를, B 논문은 베타를, C 논문은 감마를 해놓고,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는 맨 마지막에 논문 하나는 이 3가지의 선행 연구에 나와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논문은 종합적인 분석은 보너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라미 논문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들은 그럼 도대체 이 논문의 전반적을 봤을 때 한 편의 논문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학술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쪼개기 논문의 문제점은 정보의 양이 부실하고 그다음에 논리성이나 체계성에서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제 변인 하나만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살라미 기법들을 보게 되면 한 편의 논문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쪼개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방법을 강조하고 어떤 것은 대상을 강조하고 어떤 것은 데이터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써서 하나의 논문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게 됐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쪼개기 논문하고 시리즈 논문은 좀 다릅니다. 시리즈 논문은 어차피 한 연구자에게 할애된 그 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뭐 4, 50페이지를 가지고 논문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논문을 기술하고 또 설명하다 보게 되면 도저히 이것은 한 편에서 다루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눠서 할 수 있죠. 그건 사전에 에디터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이건 시리즈 논문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시리즈 논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록이랄지 그다음에 리절트랄지 이런 것들은 시리즈 논문의 그 형태에 맞게끔 다시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술지마다 어떤 그 출판 매뉴얼이 있다라면 그 시리즈 논문은 이런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안내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논문 덧붙이기입니다. 아까 살라미를 뒤집으면 이말라스가 되는 거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논문 덧붙이기는 이말라스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말라스는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논문의 뼈대가 있습니다. 이미 뭔가 모형이 되는 모델이 되는 논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필요하게 되면 그 샘플의 어떤 그 기간을 늘린다거나 변인을 약간 추가한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마치 그 약간의 변화를 줬던 요소에 인해서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가서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선행 연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한 부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다르고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후속 논문에 중요한 부분이 출처가 안 밝혀질 경우 역시 이것은 중복계제 유형 중에 하나의 이말라스 기법이 된다. 아무튼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대한 후속 연구가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선행 연구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부 겹치는 부분은 출처 표시가 정확히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요소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의학계열의 논문 중에서 보게 되면 A 논문이 2010년도에 나왔고 B 논문이 지금 2008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 논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A 논문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목이랄지 증례랄지 결론이랄지 저자랄지 참고문이랄지 이런 것들 쭉 봤더니 지금 2008년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변인 데이터셋이랄지 연구자랄지 이런 것들이 2010년 논문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 출처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 해당 그 논문을 출판했던 학술지에서 최종적으로 2010년에 나온 논문을 중복계제로 판단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계제를 판단할 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도의 그 전문가들인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커미티 온 퍼블리케이션 에틱스라고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술 단체에게 출판 윤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인데 이 기관에서 하도 중복계제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중복계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학술 단체 에디터들한테 가이드를 좀 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서론과 이론적인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그 다음에 피규어 그리고 테이블인데 연구의 어떤 심화 확대를 위해서 연구자에게 매번 새로운 주제로만 쓸 수 없으니까 선행 연구의 토대를 두고 후속 연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인정한다. 그랬을 때 어떤 파트에서 선행 연구와 중복되더라도 허용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도무지 중복돼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서론과 이론적인 배경은 중복성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가이드로
이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 연구물과 10% 내지 15%가 동일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쓰이고 있지만 출처를 안 밝히더라도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은 출처를 가급적 밝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서도 메소돌로지 섹션에서도 선행 연구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소스나 새로운 어떤 데이터셋에다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방법론 자체도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다. 그러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 만약에 이 방법론 부분에 있어서도 출처를 안 밝혔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출처를 안 밝힌 것에 비하면 다소 좀 약한 위반 또는 약한 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 똑같다.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거죠. 처음부터서 가설도 다르고 데이터셋도 다르면 당연히 연구 결과도 달라야 되는데 제목도 다르고 연구 가설이나 그 다음에 그 설계도 다르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그런데 출처를 안 밝혀 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계절을 판단할 때 연구 결과 부분에서의 어떤 그 중복성이 있다, 출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세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결론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나 논의와 관련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람을 근거로 삼기도 하고 B를 근거로 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근거로 삼고자 하겠고요. 그럴 때 불가피하게 내 것의 일부가 와서 논의를 위해서 뭔가 활용되겠지만 이때도 이미 나왔던 결론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도무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 있을 수 없다. 결론 부분에서 선행 연구에 나의 선행 연구에 문장 하나가 겹치든 또는 두 단락이 겹치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치와 표도 마찬가지죠. 뭔가 새로운 주제에 새로운 데이터셋에 의해서 나온 피규어나 테이블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 달라야 되는 건데 같아요. 그리고 출처가 안 밝혀 있어요. 이것은 빼도 박을 수 없는 중복계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그 어느 뭐 기관에 취직했던 출연연 기관에 취직했던 박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자기 표절 및 표절로 돼 있다라고 해서 임용이 취소된 케이스인데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연구원 A하고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기관의 그 연구소장이 이 A의 지도 교수였어요. 어쨌든 해당 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이 됐죠. 뽑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기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계속 이상해서 확인해 봤더니 박사학위 논문을 봤더니 박사학위 논문의 3분의 2가량이 이 사람의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앉혀놨는데 석사 논문으로부터 나왔다는 출처가 전혀 없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도 교수 또는 일본인 교수가 썼던 어떤 선행 저작물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출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나 또는 일본인 교수의 저작물에 대해서 적절한 출처 표시 없는 부분은 표절로 판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약 한 3분의 2가량이 그대로 전제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자기 표절로 판단을 받았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의 판단 요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후속 논문인 박사 논문에서 활용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학문에서의 글쓰기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해서 쓴 논문 즉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이 기관에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이니만큼 그 문제가 있었던 박사학위 논문은 정당한 공개 경쟁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이 연구원을 해임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이제 법원에서도 자기 이전의 저작물들을 후속 연구에 활용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케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의 이전 연구 성과를 후속 연구에 쓸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냐? 여기 쭉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아무튼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직접 인용의 필요성 때문에 직접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고치거나 하지 않고 직접 갖다 쓰는 것이 오히려 내 후속 논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바람직하게 이해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써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인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3번 아까 말한 2차 게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과제를 통해 산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가? 지금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여러 이슈 중에 중복게재를 둘러싼 것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은 자신의 이전 학위 논문을 활용해서 전문 학술지에 내는 경우, 그 다음에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정식 학술지에다 내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뭔가 어디 기관으로부터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 내용을 활용해서 전문 학술에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선행 연구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공식적인 출판물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그게 학술지나 단행본에 보게 되면 대개 ISBN이 붙는다거나 ISSN이 붙습니다. 이게 뭔가 공식적인 출판을 나타내는 넘버들인데 그런 곳에 있는 발표문에 있는 내용을 내가 재구성해 가지고 또는 그대로 해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을 할 때는 꼭 출처 표시 대상이 된다 그런 겁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학위 논문은 그러면 공식적인 출판물이냐 아니냐, 연구 결과 보고서는 공식된 출판물이냐 아니냐, 컨퍼런스에서의 어떤 그 발표문은 그렇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학술 단체마다의 자기 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학위 논문은 학술지 논문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학위 논문은 누구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 교수님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학위를 받았을 당시에는 심사위원님하고 지도교수님하고 자기밖에는 그 논문을 못 받고, 그러니까 해당 대학에서는 많이 학위 논문을 받은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단행본이 됐든 학술지 논문이든 발표를 해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그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해당 대학 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반드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기다가 이 논문을 공개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공개를 표시하게 되면 공개는 안 해요. 그렇지만 그 해당 대학 도서관에 디지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공식적인 발표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가이드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이게 누구의 저작물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인지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보고 활용하게 되면 출처를 밝게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이 공동 저자로 오는 경우에는 일저자가 아니라 공동 저자로 오고 지도 학생이 일저자로 오는 그런 그 구도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자 표시지, 그 나머지 것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약간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학위 논문에 있는 데이터나 결론이 똑같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학생 제1저자, 지도교수 공동저자 또는 지도교수 교신저자 형태의 포맷 이외의 나머지 것들, 지도교수 단독저자, 지도교수 아닌 다른 사람이 1저자 또는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가급적이면은 이게 공식적인 출판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머리 아픈 거 하지 마시고, 요즘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지원해줘서 나온 결과 보고서 다 PDF로 해가지고 기관의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컨퍼런스에서의 어떤 발표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활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결국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출판 윤리, 연구 윤리의 이슈는 중복 게재하지 말고 이중 투고하지 말고 동시 투고하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할 때는 즉 2차 게재를 할 때는 양쪽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분만 쓴다고 했는데 그래도 30분 정도 된 것 같아서 얘고요.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학회에서도 회원님들을 위해서 좀 명확한 중복 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안내해 줄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대원칙이 혹시라도 중복성 있는 내용으로 투고를 할 때는 사전에 그 내가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과 함께 투고된 논문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중복성 있는데 중복 게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고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연구자의 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야 빨리 심사도 받고 투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학술지의 제1의 출판의 원칙은 어느 곳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어느 곳에서도 발표되지 않는 오리지널한 컨텐츠를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